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27강, 제16강부터 앞 시간에 했던 26강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칙으로부터 해서 14강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15강에서 대략 정리를 한번 해 보았고요. 오늘 후반부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한 이후에 다음 강의부터는 시사적인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브랜드 자산 관리사로서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될 때 필요한 문제풀이에 대해서 두 강의를 걸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교재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설명을 모두 마쳤는데요. 교재는 갖고 계신 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교재가 없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법조문을 중심으로 강의 교환과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오늘 정리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6편 강의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먼저 상표권이라고 하면 상표권은 그야말로 상표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여서 확정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부여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상표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은 상표는 다양한 지식재산 권리들 중에 10년 단위의 권리를 갱신 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진행하는 유일한 권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존속기간 갱신 등록의 법적 성격은 학설에서 권리 연장설이 주류의 학설이고, 이에는 주체적 요건과 시기적 요건, 즉 시기적 요건으로는 만료 1년 전 10년간 유효하니까 만 9년이 경과한 시점에 만료 후 6월 이내에도 가능하지만 다만 가산세를 부과를 받게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에 대한 갱신 등록의 갱신의 효과는 신청은 갱신으로 간주를 하며 만료 다음 날부터 새로운 10년간의 권리가, 상표 권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품 분류 전환 등록에 있어서는 상표가 등록이 완료되어서 상표권이 확정된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상품 분류, 니스 분류를 사용을 하고 있고, 2012년 이후에 현재 현행 분류 기준은 니스 10판을 현재의 상품 분류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품 분류 전환과 관련해서는 1998년까지 한국 상품 분류 체계를 사용을 하다가 WTO 가입이 공식화되면서 이러한 국제 상품 분류 체계인 니스 분류를 채용해서 사용을 하였으며, 가입하기 이전부터 니스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은 주체와 상표가 동일하면서 상품 범위에 제한이 없고, 이러한 추가 등록된 이후에는 각각의 능력을 효과가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등록이 확정된 이후에 1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독점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이러한 상표권 등록 이후에 갱신 등록과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행위 등의 절차가 또 뒤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7편 강의에서는요, 상표권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의 발생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시간적, 지역적, 내용적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권리가 부여가 되고, 지역적 범위에 있어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 내에서 속지적, 지역적 권한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 개별 국가에서의 상표에 대한 등록과 관리를 희망한다면 해당국에 대한 상표 등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등록한 상표의 류 구분 정도의 범위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상표의 권한이, 상표의 권리가 발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적극적 효력은 독점적 사용권과 적극적 효력의 제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극적 효력은 배타적 금지권과 소극적 효력의 제한 사항이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 살펴봤고요. 이러한 제한 사항들은 관련 조문을 이해를 하시되, 독점적 사용이 적극적 효력이라면 배타적 타인에게 금지를 시키는 것이 소극적 효력이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이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한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우리 상표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1호의 경우에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저명한 아호 등과 약칭, 2호에서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호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4호의 경우에는 상표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소리 등으로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8편의 내용을 보면요, 진정상품 병행 수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외에서 진정상품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국내로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한 이후에 수입 완료된 물건과 해당 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국내의 상표권자와 혹은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해당 상품을 유통 혹은 판매,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진정상품 병행 수입은 1995년부터 국내에 적용되어서 현재는 대부분의 물품의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경우와 불허되는 경우, 그리고 다양한 요소에 대한 내용들이 존재를 하는데, 먼저 허용되는 경우는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진정상품의 취득, 그리고 정상적인 수입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 관세청에서의 파악과 수입 신고 확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해외 구매 대행 및 직접 구매 등의 활성화 문제가 진정상품 병행 수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상표권자가 다르거나 해당국 내에 전용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등이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관세청의 병행 수입 인정제도도 하나의 진정상품 병행 수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신설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저촉 문제,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공유, 상표권의 분할, 그리고 질권의 설정과 기타 산업계의 활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다만 상표권도 하나의 재산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이전, 매매, 그리고 공유, 분할 등
그리고 최근에는 상표권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질권 설정 내지는 기타 담보물로서의 산업계의 활용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19편에서는요. 상표권의 사용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상표권은 상표권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상표 권리자를 뜻하는 그 권리 이외에 전용 사용권, 통상 사용권, 그리고 존속기간 만료 후의 법정 사용권 및 선사용권, 그리고 상표권의 소멸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사용권에 대해서 전용 사용권은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계약으로 발생이 되며 자체 민형사상 구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용 사용권자는 상표권자가 가지고 있는 상표의 매각, 이전, 권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권리를 빼고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표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상표권의 침해와 관리적 측면에서는 민형사상 구제에 대한 방법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한미 FTA의 발효 시행으로 인해서 당초 전용 사용권은 반드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해야만 했던 것에서 이제는 선택적으로 등록사항을 전용 사용권을 등록하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과 알림의 요건으로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 사용권은 채권적 권리이고 계약으로 발생하며 자체 민형사상 구제는 불가능하지만 통상 상표권자나 전용 사용권자의 도움을 받아서 상표 관리적 차원에서는 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존속기간 만료 후에 법정 사용권과 선사용권에 있어서는 사용권에 대한 조항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채권적 권리와 부정경쟁의 목적 등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내용이 되겠고요. 상표권의 소멸은 존속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즉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고 상속인의 부존재라든가 등록의 취소 무효 등의 확정이 된 경우에 상표권이 소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기본적 취지는 사용을 전제한다면 갱신 절차를 통하여 소멸이 예방되는 그런 지식재산권의 특수한 제도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편에서는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 법 제66조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유사 영역에서의 침해 혹은 예비적 침해에 의한 침해도 침해의 유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관, 소지, 반포 등과 같은 예비적 행위로부터 동일 유사한 영역에서의 침해까지 다양한 형태의 침해 유형을 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침해의 성립 요건은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범위 내 지정상품이나 유에 대한 범위 내의 사용이어야 하며 정당한 권한이 부존재하여야 하며 업으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 방법과 형사적 구제 방법에는 먼저 민사적 구제 방법에 침해 금지 혹은 예방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신용회복 조치, 이러한 민사적 구제 방법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가 가처분, 가압류, 기타 결정 등의 활용 제도를 통해서 여러 형태의 민사적 구제 방법의 보완을 하고 있고요. 형사적 구제 방법으로는 침해죄, 위증죄, 허위표시죄,
사위행위죄, 양벌 규정 및 몰수 규정 등을 두고 이러한 민형사적 구제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1강에서는 상표법상 심판 및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상표법상 심판 내용에 대해서 보면 거절 결정 불복, 보전각하 결정 불복, 통상 무효, 지정상품 추가 등록 무효, 존속기간 갱신 등록 무효, 상품 분류 전환 등록 무효, 그리고 취소 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이 상표법상 존재하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표권의 소송 구조로는 특허 심판원을 거쳐서 2심격인 특허법원과 일반 3심 법원이 되는 최종 대법원의 3심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3대 심판의 하나인 먼저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주체는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고 시기는 상표권 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하며 5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효과는 기속력 대세효,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멸적, 소급적 소멸 등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확정되게 되면 처음부터 그 상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고 일개인이 아닌 전체 불특정인에게 대세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2편에서는 3대 심판 중 그 두 번째인 취소 심판 일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취소 심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제73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항 2호에서 13호의 일반적 내용을 참고를 하시되 취소는 청구의 경우에 누구나 할 수 있고 혹은 조항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이 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은 3년에서부터 없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명의 책임은 취소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있고 불사용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불사용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사용자가 그 증명의 책임이 있음이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효과는 무효와 마찬가지로 기속력과 대세효, 일사부재리 원칙과 다만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므로 기존까지 확정 전까지 있어왔던 행위와 상표에 대해서 존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취소가 확정된 이후에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미래형 어떤 결정의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불사용 취소 심판은 7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취소 심판의 유형으로서 등록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고 타인의 선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자, 사용자 중 누구도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의 불사용 시에는 3년간 불사용 시에는 이에 따른 불사용 취소 심판을 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되면 그 사용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 내지는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에 대한 개념을 재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상표법 제2조 1항 7호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행위란 표시행위, 광고행위, 유통행위 등이 일종의 사용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또한 23편에서는 취소 심판 일반 내용 중 73조에 대한 각 조문별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면서 7호에 대해서는 상표권 독립의 원칙, 즉 속지주의의 예외로서 조약국에 대한 1년간의 기간상 보호에 대한 인정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해관계인의 통제에 대한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호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위반에 대한 대책 조항으로서 상표의 사용자의 유사상표 사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여야 하고, 최근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자의 직접 사용과 더불어서 다른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표 사용자의 유사상표에 대한 개념과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9호는 상표권 분할 이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상표권이 어떠한 지정상품과 류가 이전에 따라서 혼동과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권리자가 다수가 되는 경우에 이러한 취소 심판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편에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즉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그리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고 하는 상표에 관한 한 3대 심판에 해당하는 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취소와 무효와는 달리 상표권에 대한 근원적인 취소와 무효를 통해 없애는 것이 아니고, 상표의 권리나 존재는 유효하되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했는지 상표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특수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으로 크게 양분하는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상표권자나 권리자가 신청하여 자신의 것에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형사적인 문제나 혹은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신청하여 자신의 행위가 해당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받는 그런 내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상표 관련된 심판과 소송에서 이해관계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취소 또는 무효로 되어야 할 상표 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대항과 피해를 받거나 소멸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자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인이 오늘날 많이 형성되고 복잡해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각종 심판과 소송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존부 판단은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되 직권조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25편에서는 특수한 내용으로서 마지막 장 도메인 네임과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저촉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면 숫자나 기호 등으로 이루어진 인터넷의 주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늘날 경제가 인터넷과 오프라인 전통적 시장으로 양분되면서 인터넷에 대한 상표 역할을 하는 이런 도메인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비교적 측면에서 보면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 결합, 색채 등과 같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도메인은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상표는 식별력이 없이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지만 도메인은 식별력에 대한 등록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등록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상표와 도메인 저촉에 따른 조정과 구제에 있어서 도메인 등록이 우선해도 상표 중지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상표권이 먼저 등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도메인에 대한 선점을 풀고 강제 말소나 소멸에 대한 것들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제에 있어서는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라든가 손해배상 청구, 강제 말소 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전 강의에서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 절차라 함은
개별 국가에 의한 원시적인 출원이 아닌 동시다발적인 다국가의 동시출원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국 신청을 통해서 국제사무국을 거쳐 각 개별 지정국의 관청, 즉 특허청에 의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 등록 절차라 하겠습니다. 이때 국제 등록일 인정 요건은 국제 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기초 또는 등록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공식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되 기초 출원과 표장 또는 지정 상품이 일치하여야 하며 국가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국제 출원에 있어서 사후 지정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국가 지정을 하여 출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등록 절차는 국제 출원서를 작성 제출하되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가 있고 대부분은 본국 서류에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상표법상의 취급은 국제 등록일 인정 요건 위반 시에는 대체 서류로 제출하되 사후 지정인 경우에는 그 인정되는 부분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이 전 날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그 사무국에 접수된 날을 국제 등록 출원 인정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국제 출원의 국내 출원으로의 전환은 국제 등록의 종속성에 따른 집중 공개에 의한 경우, 즉 본국의 상표에 대해서 취소와 무효를 다툼으로써 그 근원적인 권리가 흔들리게 되어서 그러한 종속성에 따른 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국제 출원을 국내 출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국제 등록에 의한 국내 등록 대체는 상표권자가 동일하되 상표과 동일하고 지정 상품 내에 있어야 하며 국제 등록일 전에 국내 등록이 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국가 동시 출원 방식은 아직은 개별 국가 출원 방식에 의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미흡한 상황이긴 하나 최근의 경제 흐름이나 국제적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완점을 토대로 개별 국가 출원 방식이 아닌 동시국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상 후반부에 대한 제16강으로부터 26강까지에 대한 강의 내용들을 대략 다시 한번 되짚어 봤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정리 내용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는 시사적인 문제와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